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도 지겨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동성은 옵션 만기일 치고는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됐던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오늘도 연출이 되면서 도대체 이 장은 언제 끝나나 싶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전해드렸듯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에 막이 올랐다라는 소식들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분간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긴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적 장세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실적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호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폭보다는 실적이 악화됐을 때 빠지는 종목들이 낙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넷마블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넷마블 실적 악화가 나온 뒤에 10%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넷마블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거래소 쪽은 실적 둔화 예상에 따른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하면서 8만 원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들 전체적으로 같이 힘듭니다. 실적 기대 이하인 셀트리온도 빠지고 있고요. 철강, 금융, 통신주 등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은 우려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꽤 큰 종목들도 많이 포착이 됩니다. 또 엔터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업종들 중에서도 일부 섹터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전쟁이 제2의 서막이 올랐고요. 실적 장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오늘 목요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남은 시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9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줄었고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주춤했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다시 증가폭을 키우며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유례없는 불볕더위 여파로 채소값에 이어 과일값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이번 달 사과와 감귤, 포도, 복숭아 등 주요 과일 도매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 10kg 기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600원보다 높은 31,000원에서 3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과일값 상승은 봄철의 이상 좋은 여파와 최근 유례없는 무더위로 과일 생육이 저조하면서 출하량도 감소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쿠스 승용차에서도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에 대한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25개구 전체이며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것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또 높게 신고된 거래,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현재 소폭 하락합니다. 2300선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4포인트 빠진 2296.93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면 장중 저점은 2293.78포인트고요. 장중 고점은 2302포인트대입니다. 위아래로 10포인트도 지금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오경에 고점 찍고 다시금 상승폭 내주면서 고점 대비 한 6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주체 변동 상황 생겼나 확인해 볼 텐데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은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옵션 만기일에 강하게 매도합니다. 어제까지 사주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데 1,347억 원이나 팝니다. 개인 기관 사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역시나 415억 원 강하게 사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800억 원 가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오늘 전기전자업종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하락이 큽니다. 2.5% 그리고 셀트리온도 기대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2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상승폭도 꽤나 큰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고요. 그 가운데 5G나 여러 가지 바이오,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현대차 빠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에서도 불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투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지주사 개편 이슈로 올라갔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상승폭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 신한지주는 빠집니다. SK텔레콤, 한국전력 상승하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연준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785포인트, 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포인트는 미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781부터 787포인트까지 쭉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한 2포인트 정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빨간불은 여전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만나볼까요?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306억 원 개인 순매수, 기관, 외국인 소폭씩 팔고 있는 가운데 투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해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오늘 빠집니다. 그리고 CJENM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신라젠도 3%가 넘는 상승 나오면서 6만원 회복합니다. 메디톡스도 1%의 상승, 나노스만 3.68% 빠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종목들. 바이로메드가 2% 상승 나오면서 20만원 다시 회복했고요. HLB 급등입니다. 17%대의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이 7%의 급등 나오면서 10만원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펄어비스 0.04%, 강보합권이고요. 포스코캠텍 조정 살짝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멜론이 4.63%나 올라가면서 10만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2.43% 빠지고요. SK머티리얼즈가 지금 4.72%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17원대까지 내려옵니다. 1120원 무너지면서 원화 강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등은 별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락세만 좀 진정이 됐다라고 국내 증시는 느껴지는데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네,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국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 14%가 오르며 주요 지수들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시면 중국, 터키가 15%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브라질, 멕시코, 대만 등은 연초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세아니아 지역 역시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10%가 넘는 모습, 상승률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보셔야 할 점은 연초 대비로는 하락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전월 대비로는 중국, 터키와 같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신흥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역시도 한국과 같이 수출, 해외 매출 중심의 국가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2017년의 정점으로 이익 증가율이 피크아웃 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만 역시도 내국인의 수급 회복으로 반등하는 모습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9%대, 이제 3%대 아주 극초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달리 이제 주가에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완화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
이러함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94에서 95선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신흥 아시아 통화 지수 역시 변동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보이자 우려가 컸던 브라질도 달러 대비 3.7알 초반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중국 위안화 약세 흐름 역시 소폭 둔화되며 신흥국 전반에 환율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들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브라질, 러시아 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펀드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경기가 살아난 겁니까? 브라질하고 러시아 어떤가요? 네, 브라질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브라질은 최근 좀 상승폭이 계속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에는 노출이 나타날 수 있는 국가이니만큼 등락은 어느 정도 좀 반복은 할 수 있을 우려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분쟁이 장기화될 시에는 이제 저번 주에 말했다시피 오히려 대두, 옥수수의 농산물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조금 더 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는 국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브라질 증시에 연이은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대대적인 트럭 운전사분들의 파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10월 선거를 앞두고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아직 그런 점이 바뀌지 않았고요. 8월에는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대선 후보가 브라질 역대 두 번째로만은 13명 정도로 추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차 투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아예 좀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환율과 이제 좀 취약성 재정 적자 쪽에서 좀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부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역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될 때에는 그럴 때 부각이 될 수 있으므로 소폭은 좀 반등은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러시아도 함께 좀 물어봐 주셨는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최근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월드컵 개최도 하고 요즘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서방 국가의 관계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월드컵과 함께 서방 국가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유가 역시도 뭐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서 최근 상승폭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이중 스파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그러함에 따라서 이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신규 추가 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러시아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이 투자 심리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 여부가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10일간 고지 기간에 걸쳐서 이제 22일 전후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미국의 제재로 10%가 넘는 급락을 맞이하기도 했던 러시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가 제재에도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점 좀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비중이 높고 대외 수출 역시 중요한 국가이니만큼 서방 국가의 추가 제재를 받는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여러 번 시리아, 러시아 스파이 등의 이슈로 좀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예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8월 20일 전후까지는 제재 부과 여부와 방향을 주시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터키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금 이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면 좀 그래도 글로벌 증시 흐름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쪽이 괜찮잖아요. 자금이 지금 미국 쪽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네, 미국 쪽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터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러시아, 터키 등 포함되어 있는 EMEA 이쪽 지역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선 북미로만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는 이러한 형상들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역시도 자금이 조금 주식형 자금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 전체 기준으로도 이번에는 좀 순유출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반면 신흥국 자금은 GEM
국가들 그리고 신흥국 전반에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드디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전체 신흥국 기준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체 선진국 자금 유출과 신흥국 자금의 유입이 나타나면서 전체 주식형 자금의 유출이 나타나는 건 5월 초 이후 처음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특히 북미 지역 역시도 미중 무역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글로벌 증시가 전개가 될까요? 네,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무역 갈등이 여전히 좀 협상의 방향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실적과 경제 지표로도 좀 관심이 좀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무역 분쟁이 지겹다 하시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미중 관세 부과로 이미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8월 말, 9월 초까지는 관세 발효 여부와 관련된 정책의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월 대비 하락한 국가들의 반등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지수들이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되면서 유럽과 신흥국 통화 약세 흐름이 주춤하고 있고 8월 초부터는 위안의 약세 흐름 역시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말에 관세 발표 여부와 9월의 FOMC 회의 그리고 10월의 환율 보고서 등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일정들이 연달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선호 발언 역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 흐름 둔화와 타 국가들을 통해 약세 흐름이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미국으로만 집중된 관심, 방금 또 말씀 주셨지만 북미로만 이어지는 이 관심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실적과 펀더멘털 개선이 예상되는 국가로 조금 분산될 수 있을 가능성 역시도 기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부터 먼저 여쭤보면서 출발할게요.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들을 저희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얘기 조금만 더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안정적인 통화인데 예. 최근 들어서서 이 환율의 변동성이 사실 참 놀랍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 이 등락폭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한 4월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6.29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해서 6.29 위엔.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이제 창구에 가서 위엔화로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6.3 위엔 안 되는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창구를 가시면 다 놀라시겠지만 6.9나 6.8 사이의 환율을 받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과 한 3달 사이에 환율이 10% 급등한 거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또 이 중국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죠. 바로 뭐냐면 8월 3일 날 이제 지난주인데요. 중국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성명을 통해서 위엔화 환율의 이런 급등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6일 이제 지난 월요일인데요. 6일부터 외환 선물 거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외환시장에 가서 우리가 거래하는 것을 현물환, 스팟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2일 이후에 앞으로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결제되는 그 이후의 환율들은 이제 선물환, 포워드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선물환은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의 환율을 지금 미리 결정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일종이고 또 전문가들에게만 이 투자가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20%의 증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을 미리 지금 좀 계약을 해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당신 저 20만 불 미리
저한테 좀 이렇게 담보를 잡아주세요라고 거래에 대해서 이게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강한 어떤 규제를 가한 거죠. 그래서 20%의 증거금 부과를 해서 이제 은행들이 위에나 선물한 거래를 할 때마다 증거금으로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예치해라. 상당히 강한 규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위에나 환율에 안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고요. 다행히 일단 8월 6일 날 이후부터는 환율의 급등세는 조금 진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문제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런 환율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투자자들이 많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인민은행이 이번에 이제 선물한 한도 규제를 했는데 이거 관해서 이제 이유를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또 거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게 최근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추리를 하게 만드는 탐정 역할들을 지금 자꾸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 부분이 그 정책적인 어폐, 모순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인민은행의 말만 따르면 지난 3달 동안 환율이 10% 급등한 게 어떤 투자자들이 환율의 상승을 베팅해서 환율이 올랐다 또는 달러를 사고 위에나를 파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해서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건전성 강화라든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환율의 최근의 급격한 변동을 유발한 게 오히려 보이는 손 아닌가라는 저희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국의 위에나가 약세를 보여서 환율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홍콩에 가서 어떤 자유로운 외환시장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위에나 대출을 받겠죠. 제가 이제 신용도가 좋은 기관 투자자라면 그래서 위에나 대출을 받고 이 위에나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서 이걸 다시 외환시장에 나가서 팔면서 달러로 환전을 하는 그런 과정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문제가 최근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위에나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홍콩 시장에서 특히 은행 간 아주 단기 자금 시장을 보면 금리가 미국 연준도 금리를 막 인상하는 등 최근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 시장에서의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결국 어떤 세력에 의해서 환율이 의도적으로 상승했다 또는 외환시장이 좀 불안정해졌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최근 외환시장을 주변에 있는 외환시장을 제외한 다른 금융시장의 여건을 보면 전형적인 있던 금융시장의 환투기라든가 외환시장의 어떤 세력의 개입을 보기보다는 그냥 평온한 시기다. 그럼 누가 환율을 올렸냐? 여기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니까 정부가 환율의 상승을 유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인민은행의 발언과 시장의 현상이 조금 약간은 아구가 안 맞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면 근데 이자율의 변화 같은 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자율에 말씀해 주신 부분 보면 이자율이 막 급격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자율 같은 경우에 변동이 많이 없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막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는 그 지급 준비율을 막 최근에 좀 인하해 주는 등 돈을 막 풀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 무역 분쟁 와중에서 중국 상품에 대해서 막 25% 관세를 부과하고 또 추가적으로 2천억 불 상당에 대해서도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럴 때 중국이 사실은 위에나의 평가절하, 다시 말해서 환율을 상승시켜서 관세 인상한 거 저희는 전부 환율로 그냥 중화시켜버리겠습니다 라고 대응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중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 금리는 높은데 중국 금리는 낮고 또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뭐 1년에 20%, 30%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정부가 완만하게 의도적으로 통제를 하는 나라다라고 보면 이거 그 중국 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국 위엔화가 약세고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달러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제 이른바 그 한머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봐도 이게 중국이 분명 미국이 저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멍군 부르긴 했는데 정작 중국의 이 외환시장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환율을 막 계속 인상하다 보니 야 이러다가 진짜 환투기 공격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중국인민은행이 부랴부랴 규제를 좀 강화하며 선제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좀 이렇게 차단해 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즉 이번에 발생한 일에 이유가 정말 그 환투기 공격이 있어서나 뭐 환율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이 좀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효과가 급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걱정이 들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당국에서 위안화 상승을 지금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 선제적 조치 이런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꽤 설득력이 있지 않냐.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라는 건 사회과학의 세계에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면이 있지 않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금융당국의 지금 활동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외환 보유고 추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좀 걱정이죠. 예. 2014년 연초만 해도 그 4조 달러,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4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한 3조 2천억 달러 정도까지 한때는 뭐 2조 달러 때까지 빠졌던 게 지금 조금 회복된 상황이죠.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등락을 보이는 것 더 나가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결국 중국에서 돈이 해외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 움직인 돈이 되게 많다라고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중국이 무역 분쟁의 문제를 좀 회피해보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조정하거나 또는 환율의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미국이 관세 부과하다가 정작 미국 내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가격이 올라서 물가 오르는 리스크가 미국이 지고 있는 아주 상당한 위험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또 반대로 이런 무역 분쟁에 맞서서 환율을 조정하다가 정작 금융시장 전체가 지난 2015년 말이나 또는 2016년 말처럼 크게 흔들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 모두 이 무역 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기는 또 외환시장에서 이른바 환율 전쟁을 장기화하기에는 둘 다 좀 어려운 부분들,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알아두시면 관전하는데 또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전평까지 오늘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